그렇게 중대 범죄라고 했는데 왜 형량이 줄었느냐? 이제 판결 내용을 쭉 들어보면 국무회의를 원활하게 할 의무가 국무총리에 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행하지 않았다. 부작이에요. 예를 들면 단전단수 아까 인정했다고 했잖아요. 네.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이 하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중지시키지 않은 그러니까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서 1심 유죄 판단을 했거든요. 저는 1심의 부작위 판단이 우리 사법사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항소심에서는 특검이 이 부분을 기소하지 않았다. 불고불리 기소하지 않는 사건은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서 파기. 그 외에 부작위 부분 무죄를 했어요. 그리고 또 뭐 내란을 사전 모의하지 않았다거나 등등 몇 가지가 무죄인데 뭐 다른 건 법리니까 제가 판사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렇다고 쳐도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감형 대목이 있는데 50년간 공직자로 봉직했다. 네. 이 대목 들어봅시다. 비록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비상계엄이 있기 전까지 50여 년간 공직자로 봉직하는 동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등을 역임하면서 다수의 훈장과 부장을 수여받는 등 국가에 헌신해온 공로가 있기도 합니다. 이거는 감형 사유가 아니라 가중처분. 사유죠. 가중처벌 해야지. 그렇죠. 평생 국민이 주는 세금으로 먹고 살았는데 평생 공직자 마지막을 내란에 동조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내란 세력과 공모로 보이는 아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혼자 새벽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등록을 하겠어요. 네. 그런 합의하에 직접 내란 중요임무를 종사한 후 대통령까지 데려간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공직 오래 했다고? 그렇습니다.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이 줄어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 주요 판결 내용 쫙쫙쫙 훑어봅시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는 인정이 됐고, 네. 봅시다. 피고인은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적인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윤석열에게 의사정족서를 채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점,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추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언론사 단전 단수 부분도 인용됐고, 그렇습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특정 언론사 등을 상대로 단전 단수라는 물리적 방법으로 이들을 통제하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상민에게 이를 이행하도록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허위 공문서 부분. 작성일이 2024년 12월 3일로 소급하여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서명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는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자, 위증 부분. 피고인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실에서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래서 주문. 주문,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원심 판결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에 대한 특별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자, 내란 재판부 판단인데 이 판결 중요한 의미는 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는 계엄 이꼴 내란이라고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어요. 자, 요 내란으로 판단한 부분 들어봅시다.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 조직의 기본 제도를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자, 개헌안 투표 불성립됐어요? 그렇습니다. 178명 투표로 의결 정족수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해 투표 불성립했습니다. 잠깐 봅시다, 영상.
명패수를 확인한 바 총 178매로서 제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자, 국민의힘 의원이 몇 명 넘어야 됩니까? 12명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12명. 여기 이제 5.18 부마항쟁 정신을 수록하고 계엄 요건을 강화해서 함부로 계엄 못하게 하자.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내용인데 국힘은 앞으로도 계엄 표결을 불참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했거든. 네.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한 얘기 좀 다시 들어봅시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임기 연장을 위한 사회주의 헌법 개헌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뭐래. 진짜 뭐래. 사회주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런데 불참해야 사회주의하고 계속 싸울 수 있죠. 예. 안 그러면 싸울 거리가 없어요. 이재명 정부와. 그래서 억지 부리는 건데 그러니까 우건식 의장이 열받죠. 열받은 영상 잠깐 봅시다. 39년 만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국회 표결입니다. 왜 안 들어옵니까? 그렇게 구성원들 모두가 반대를 하면 들어와서 반대 투표하면 될 거 아닙니까? 다시는 12.3 비상개헌 같은 이런 꿈도 꾸지 못하도록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개헌입니다. 5.18 정신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개헌입니다.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문제의 대구. 예. 대구. 자, 대구니까 당연히 보수가 많이 당연히 예. 표집이 많이 됩니다. 보수- 2배 가까이 됩니다. 보수 진보보다. 표집이 훨씬 높고요. 예. 더블 스코어로 보수 표집이 많고 그건 뭐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당연히 예. 국힘이 높습니다. 예. 근데 지난 ARS 4월 초에 했던 거랑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비슷한데 민주당이 한 5%포인트가량 낮은 수치를 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난번 4월 6, 7일 때는 민주당이 41.2를 기록했는데 이번에 37.3이 나왔거든요. 예. 보수가 결집했다고 봐야죠. 네, 네. 결집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50%가 안 되는 거의 유일한 도시입니다. 이것도 좀 떨어졌습니다. 예. 4월 초에 6, 7일 날 ARS 조사할 때는 54.7이었거든요. 이번에 예. 48.7. 지금 대구가 JTBC 조사도 그런데 JTBC에서도 1% 차이로 네. 추경호 후보가 앞섰지 않습니까? 예. 보수가 결집하고 있고 아마 그거는 맞아요. 선거 참패를 예상하니까 대구라도 지켜야 한다. 이런 그런- 어떤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표심이 모인 것 같고 이렇게 예. 표심이 모이면 민주당 쪽도 또 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쪽이 모이고 저쪽이 모이고 이제 결집이 시작됐다. 결집 시작됐고 사실 대구는 김부겸 개인기로 돌파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민주당 세가 도움이 안 됩니다. 예, 도움이 안 됩니다. 민주당은. 민주당은 도움이 잘 안 됩니다. 이 선거판에 이제 까치밥 이론이라고 있는데 이게 그 늦가을에 그치. 까치를 위해서 감을 하나 정도 남겨두자는. 집밥은 거잖아요. 남겨둬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 영남권이 지난 총선에서도 그랬지만 PK가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또 대구까지 자, 그럼 까치밥을 남겨주는. 전멸하면 어떻게 하냐. 네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념 투표로 가면 당연히 그 추경화 유리할 것 같고 이익 투표로 가냐 마냐 이 싸움이거든요. 이익 투표로 가면 대구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본인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부겸 후보가 찍어야 하거든요. 김부겸 후보를. 근데 이제 저는 만나. 지금 시작된 거라고 봐요. 그 이전까지의 여론조사는 다 의미가 없고 예. 지금 시작됐다 레이스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결 구도로 가는 게 좋다. 이익 투표냐 이념 투표냐 이렇게 아예 선명하게 유권자한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도가 블랙아웃 바로 직전에 나타났으면 김부겸 후보한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타이밍은 오히려 이제 접종 효과처럼 네. 굉장히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예, 긴장시키게 하는 뭉칠 수 효과가 있는. 있을 겁니다. 네. 민주당 캠프. 민주당 캠프에서 이렇게 지지율이 크게 벌어지면은 이완되거든요. 네네. 네. 작용과 반작용이 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조사 때는 또 진보층이 좀 뭉칠 가능성이 있고. 저도 그렇게 근데 역대 선거 중에서 민주당이 대구 선거를 이렇게 관심 가진 건 처음 아닙니까? 전국의 처음이죠. 유권자들이. 자, 그래서 가상 대결 봅시다. 저희도 0.4% 차이로 뒤지는 걸로 나왔어요. 네. 거의 한 10달간 오케이. 왜 공석으로 놔두는지를 모르겠어. 왜 공석으로 놔두는지를 모르겠어요. 요거 한번 김태현 의원에게. 아니 그래서 잠깐 제가 먼저 말을 끝내면 제가 그래서 법무부에 물어봤어요. 예. 공보실에 왜 이걸 갖다가 중요한 자리를 법까지 바꿔서
검사를 징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걸 왜 공석으로 놔둬서 수원지검 검사 4명도 지금 한 20일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거든요, 지금. 못하지. 감찰관이 없으니까. 왜 이걸 안 뽑냐 했더니 인사상의 문제라서 답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뭔 놈의 이게 무슨 인사상의 문제야. 누굴 뽑느냐고 내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왜 안 뽑느냐 10달 동안에. 이걸 답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전에 약간 모집 절차가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된 모양이에요. 3월에 네. 국회에서 그러니까 계속 문제를 삼았거든요. 네. 김용민 의원이랑 박은정 의원이랑 계속 이 중요한 자를 법까지 만들어서 작년부터 계속 맞아. 이걸 뽑으라고 했는데 왜 안 뽑고 있냐 지금. 그랬더니 3월에 한번 공모 절차는 했었어요. 네.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그래서 그때 뽑혔느냐. 그것도 인사상의 문제라서 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벌써 한 2달 지난 거잖아요. 그렇죠. 안 뽑았다는 얘기거든. 정성호 장관은 국회 나와서 법사위 나와서 감찰관 공모는 법무부의 권한이 아니다. 형식적으로는 인사혁신처가 공모 절차를 밟게 돼 있어. 그래서 빨리 공모해달라고 하는데 상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지연하고 있다. 내가 상부가 어디겠느냐. 상부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민정수석실에서 지금 어쨌든 누구를 감찰관으로 보낼지는 민정수석실에서 관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민정수석실에서 저걸 갖다 막는다기보다는 제가 막고 있다고까지 말하진 않겠습니다. 안 뽑고 있는 거 아니냐. 여기서부터 김태형 의원한테 의견을 한번 여쭤보죠. 아, 곤란하시다고 그러더라고 아까. 곤란하신 것을 어떻게 답변하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몰랐어요. 여기 와서 들었어요. 내가 정성호 장관께 한번 여쭤보도록 장관 되시기 하겠습니다. 전에 요거 한번 그러면 의장이죠, 의장. 의장 장관. 왜 이러십니까? 의장 되시기 어제 전에 박병원 의원도 그러시더니 의장 선거가 다음 주잖아요. 다음 주 화요일 화요일이죠. 네. 아니,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얼마 안 남았어. 네, 권리당원 그러니까 투표는 월 화고요. 네. 그 전에 다시 뵙지 못할 테니까 그 의장 되면 또 안 나오신단 말이야. 보통 나온다 그러고 안 나와. 국민과 소통이 필요한 현안이 있으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전서열 엄청나게 높아져가지고 안 나와요. 2위잖아요. 2위. 자, 그래가지고 요 대목에 대해서는 잘 파악이 안 되셔서 잘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많은 전화 분들이 연결해야 많지 되겠다. 않아요. 충남 정진석 전 윤석열 비서실장은 공천이 안 됐네요, 결국. 그렇습니다. 정진석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보궐선거 후보 신청을 철회하겠다며 백의 종군하겠다고 포스팅했습니다. 형식을 그렇게 취한 것이고 공천을 안 준 거죠. 네. 제가 어제 안 될 거라고 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맞추셨습니다. 이걸 이제 윤호개인 때문에 부담이 되니까 그랬다는 분석도 있던데, 윤호개인 이슈만 있었으면 오히려 공천을 줬어요. 네. 추경호, 이진숙처럼. 이거는 윤호개인하고 무관하고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충청 5선의 충청의 맹주예요. 그리고 김태흠 지사는 그 이웃 동네에서 재선하고 도지사한 인사. 이제 자신이 맹주다. 이렇게 할 법한 인사이고 장동혁 대표는 바로 김태흠 지사가 단체장 가면서 그 빈자리를 줘서 보궐로 의원되고 지금 대표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국힘에 충청 맹주 자리를 놓고 올드보이와 네. 김태흠 플러스 장동혁이 힘겨루기를 했던 건데 그러면 현 당대표가 이기는 거지. 그래서 공천 배제될 것이라고 제가